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정치권 밖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색다른 시선, 정치 토크 국회 외사당 시간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들이 지역구에 이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확정지으며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역구보다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비례 공천이 의외로 당내 갈등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당에서는 계파 갈등이 불거졌고 개혁신당에서도 공개적인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당내 파열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는 있는 것인지 정치권 바깥의 시선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치 바깥에서 정치를 바라봅니다. 국회 외사당.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어벤져스 패널입니다. 곽병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형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지 문화일보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언제 투표를 할까 많은 시간이 남아있겠지 생각했는데 몇 밤 자고 나면 바로 이제 사전 투표해야 되고요. 후보자 등록이 오늘 끝났나요? 예,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각 당의 비례대표 공천도 상당히 당 안팎으로 몸살, 홍역을 치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각 당의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비례대표 공천 중에서 인상적인 이슈가 있었거나 또는 인물이 있다면은 기억에 어떤 일이 또 누가 남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예,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조국 혁신당을 장당을 하고 본인이 이제 투표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비례대표 2번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사실상 국회의원 입성은 거의 확정적이 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고 또 비례대표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밌는 부분이 윤석열 정부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판이 같이 섞여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일 좀 주목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분 모두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동수 대표는요. 네. 인상적인 비례대표 공천에서 인상적인 네. 인상적인 인물이 있다면요. 저는 인상적인 인물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이 경향성 이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국민의힘의 이제 위성 비례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 기존의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많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저는 의미가 있고 또 그만큼 다음번 선거
거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당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정치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보면 다 이제 전문가를 뭐 영입한 건 물론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너무 이제 외부에서 수혈해온 이런 좀 경향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 특히 이제 청년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좀 당에서 이제 인재를 키워서 배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도 이제 밖에서 어떤 스토리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냥 영입해서 내세웠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경우들도 있었고, 이번엔 아예 그냥 젊은 사람들 빼고 가자, 약간 이런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당에서 각 당에서 활동해오던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소외됐다는 점, 전 이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사람을 빼고 가자. 곽용희 기자는요.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엄청 시끄럽다가 이제 조금 조용해졌는데, 앞으로 이런 소강 상태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은 그걸 즉시 그냥 바로바로 해소를 해보는 가지치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좀 약간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약간 그런 상황에 접어들면서 볼 게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소문은 시끌벅적했는데 정작 잔치집에 가 봤는데 별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더라. 자, 이은지 기자는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오히려 좀 포지티브가 아니고 네거티브적으로 관심을 끈 게 아까 조국혁신당 이야기도 했지만 소나무당입니다. 송영길 전 이제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이제 소나무당이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노영희 변호사, 2번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를 배치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손혜원 전 의원이라든지 정철승 변호사, 그다음에 뭐 안희정의 무죄를 주장했던 권윤지 작가 등이 좀 배치가 됐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위성정당이 어떤 전국적인 정당 내지는 어떤 일반적인 대중정당을 지향하기보다는 일부의 팬덤만 가지고 좀 하려는 정당의 면모를 너무 두드러지게 보여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양당 모두 청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해요. 대체로 5060으로 채워졌더라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번 박충건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 38살이고 19번 이소희 변호사가 37살로 당선권에 그나마 30대 청년이 2명에 그쳤고요. 20대는 아예 없습니다.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제 33살의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6번을 받긴 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그렇죠.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진보당 수석 대변인 출신인 29살 손솔 후보가 15번에 배치가 됐는데요. 지금 조국혁신당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얼마나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손솔 후보까지 좀 그 당선권에 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번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39세 교사 출신 백승아 후보 정도가 30대고요. 나머지는 모두 5060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덕기 기자, 우리 하나씩 좀 정당을 짚어보면 개혁신당이 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해서 상당히 좀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향자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하기도 했고,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의 이 결정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견을 다하는 건 좀 곤란하지 않겠냐, 뭐 이런 입장 발표를 또 밝히면서 이거 당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정확히 어떤 사안이고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기사로 많이 나지는 않았는데 내부에 파열음이 좀 있었어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은 개혁신당 지지율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제 현재 뭐 지지율로 봤을 때는 뭐 한석이나 두석 뭐 요 정도 두석 세석 많으면 세석 네석까지도 지금 뭐 지지율 기준으로 추정해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뭐 그 정도로 뭐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계파가 모인 정당이네, 다양한 정치 세력이 모인 정당이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느냐를 두고 이제 그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2번에 천하람 변호사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4번에 곽대중 대변인, 이제 편의점주 봉다로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셨던 분인데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당선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양향자 원내대표가
문제를 삼았던 거는 이제 본인이 이렇게 했던 그 반도체 산업협회 회장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10번 안에 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최고위에서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올렸던 명단에 아예 포함이 돼 있지도 않았고 그걸 최고위에서 그대로 의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의결에는 그 양양자 원내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양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반도체 벨트를 한다고 지금 이원욱 의원 그다음 화성정에 출마했고 이준석 대표도 화성을에 출마했고 본인도 네. 용인갑에 출마했잖아요. 반도체 벨트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첨단과학 기술 인재가 그 당선권에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불만이 있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뭐 새로운 미래 쪽에서 러브콜을 좀 많이 보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막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갔다고 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이제 개혁신당 공보방에 사진이 4장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랑 양양자 원내대표가 함께 용인 처인구에 경안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 개천이에요. 거기 이제 두 분이 이렇게 걷는 뒷모습을 이렇게 올려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양자 원내대표가 페이스북 올렸죠. 이제 거치 문제로 혼란을 겪게 해드린 점을 사죄를 드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꿈을 꼭 개혁신당에서 뭐 실현시키겠다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개혁신당은 분열할 자유가 없다라는 최고위원회 메시지로 뭐 남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피력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막 여러 가지 잡음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김용남 정책위의장, 그다음에 김철근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다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못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김철근 사무총장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그 페이스북 글을 올려서 사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수정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오늘 당 최고위에 참석하면서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불만을 누른 모양새입니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 이거 문제는 뭐냐면은 당선권에 당 지지율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용인 처인구 경안천의 사진을 말씀 주셨군요. 네. 그 사진이 왜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 옆에 서 있던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비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혹시 그 빨간색 티셔츠 입고 사진 찍은 그 장면. 이동수 대표는 이 개혁신당의 사태 어떻게 평가합니까? 비례대표 순번 또 후보자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요. 저는 이게 또 이 비례대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절대적인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진작에 이제 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교통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면은 이런 갈등은 터져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나온 발언 중에 하나가 뭐 김철근 사무총장이나 김용남 정책위 의장이 비례대표에 신청한 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이렇게 비례대표 신청한 경우를 본인은 처음 봤다. 이거 가지고도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비판하면서 또 이제 논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또 다른 쪽에서는 본인도 민주당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선대위원장이었나요? 뭐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 뭐 비례 2번으로 하시지 않았느냐 이런 갈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이제 선거에 임박해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음 선거부터라도 좀 진작에 당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방향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을 좀 모시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미리 계획을 했으면은 이런 갈등은 좀 없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개혁신당 중앙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 총괄선대본부장은 김철근 사무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우리가 비례대표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론하고 있는 인물들이 다 들어가셨네요. 네. 이은지 기자에게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관련해서도 비례대표 상당히 파장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철규 공관위원이죠. 이철규 의원이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나요? 이게 상당히 뭐 충돌하는 이른바 제2의 유난 충돌 아니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을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른바 윤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건 조금 정치권에서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고요. 그 연장선상으로 이제 보란 듯이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탈락한 친윤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대통령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네. 이게 정말 좀 인사권을 이용한 정말 정면 충돌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이라든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실언 등으로 중도층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 비례대표 순번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의 갈등을 표출한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불만이 굉장히 커요. 선거를 정말 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 민주당과 굉장히 세게 붙고 있는 격전지에 가 있는 뭐 서울, 경기, 수도권 의원들은 이런 불만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대구 경북 TK의 민심인데요. 이제 보수 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좀 질이 멸렬해졌을 때 그나마 보수를 계속해서 결집시키고 예. 지켜온 게 TK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작 비례대표 후보에는 이런 TK 인사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외부 당에서 온 호남 출신 조백숙 전 의원을 당선권임 13번에 추가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TK 내에서는 밑바닥 민심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대구 지역은 특히 이제 박 전 대통령 변호사 출신인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까지 좀 더해져서 TK 의원들 말로는 이제 바닥 민심이 이제 이른바 누구 덕에 지금 보수가 정권을 잡았는데 보수가 집권을 하니 TK를 너무 홀대하고 있다. 이런 반발이 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뭐 텃밭에서도 조금 불만이 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용희 기자 근데 어떻게 예, 김동현 기자 먼저 이야기하고 곽용희 기자한테 질문할게요. 예, 이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를 제기를 한 건데요. 일단은 뭐냐면은 보통 비대위원들 당 지도부 인사들은 비례대표를 맡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다 발표된 명단에서 이제 한지아 비대위원, 김예지 비대위원. 그 김예지 비대위원은 지금 비례대표이기도 하거든요. 네. 두 번째 비례대표를 받게 된 셈이고 2명이나 비대위원이 포함이 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한지아 지금 비례 후보자도 지금 현역 의원인가요? 아니죠. 이제 비대위원. 비대위원인데 당 지도부인 비대위원인데 네. 결과적으로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잘 모르는 이제 그 공직자 출신 두 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대체적으로는 이시우, 강세원이라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여기에 대해서도 그 당에서도 다 이분들 도대체 왜 어떻게 들어갔냐라는 말이 많았어요. 이시우 비례 후보는 취소가 됐죠. 예, 그리고 취소가 되고 강세환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당선 순위권 밖으로 많이 밀려나게 됐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을 보고 문제를 삼을 만하다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예. 예. 잠깐만요. 그러면 취소된 이시우 비례대표 후보자 네. 그리고 강세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누가 이렇게 비례 후보자로 선정을 했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뭐 누가 했다라고 딱히 뭐 나온 건 없지만은 누구랑 가깝냐 그러면 이제 이시우 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진우 그 해운대 갑에 출마하는 주진우 전 법률 비서관 캠프에서 지금도 그 캠프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가깝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건 또 딱히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것도 아닌가요? 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종잡을 수가 없네요. 취재하는 기자도 이쪽 사람인지 저쪽 사람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곽용희 기자가 보기에는 이 비례 후보자 선정할 때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할 때도 지역 안배를 해야 되고 내부에 뭐 개파 작동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개파는 뭐 이제 뭐 감안해서 말씀을 주시고 지역 안배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뭐 호남 출신 주기한 전 광주 시당 위원장, 국민의힘 시당 위원장이 순번 뒷번호에 배치되면서 반발해서 이제 이탈을 하고 새로 들어간 인물이 조배숙 전 의원인데 이미 사선 출신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진 다선의 사선 만약에 이게 당선되면 5선인데 이것도 잘 선뜻 이렇게 이해는 안 가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다리 전 경북 경제부지사는 17만에
전 경북경제부지사니까 17번에 포함이 됐는데 이건 TK 목과는 상관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무슨 이야기인지 좀 한번 좀 차근히 분석을 해주시죠. 저는 일단 호남에 대해서 일단은 뭐 미세 조정을 해서 당선권에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배려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한번 그 지역을 안배한다? 과연 비례대표 지역을 안배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근본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국회 전체 차원에서 보면은 솔직히 호남은 지금도 충분히 대표는 되고 있거든요. 21대 의원 선거 양당만 놓고 보면은 호남 출신이 70명인데 서울 출신이 33명인 거에 비교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대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이거 국힘으로 좁혀가지고 국힘 안에서도 제대로 비례가 돼야지라고 한다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비례 10번 중에 이제 두 분이 또 좀 인요한부터 해서 두 분이 일단 계신 건데 여기 대해서도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뭐 국힘으로 활동한 분들이 아니고 지역 활동한 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안에서 열심히 국힘을 위해 활동한 비당선권 아닌 호남에서 열심히 활동한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또 반박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게 그럼 이번에 이 문제가 되신 주기환 씨는 과연 언제부터 국힘을 위해서 그 당을 위해서 그쪽에서 지역 정치를 활동을 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공격 포인트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주기환 씨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때 전 검사 시절에 친하게 지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는 호남 민주당 뭐 약간 그쪽도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국힘으로서 정치 활동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그러니까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분을 키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지역 안배가 안 됐다. 이거는 조금 좀 잘못된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동수 대표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도대체 이 공천을 두고서 이철규 공관위원과 또 한 위원장 심지어는 장동혁 사무총장하고도 좀 충돌하는 국면인데 정확히 어떤 지점이고 뭐 유심히 작동된 후보자가 누구라는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천으로 기준으로 비례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데 충돌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제 좀 전에 말씀 나누던 지역 안배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이 당마다 어려운 지역이 있잖아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일 수 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TK나 강원 지역이 그럴 수 있는데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비례로 챙기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은 누가 이제 험지로 가가지고 고생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도 당원과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냥 당 전체의 사기를 좀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조배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 공약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과연 국민의힘에서 본인이 호남 공약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의문이고요. 이분이 이제 2022년에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 선언하면서 입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호남 공약 뭐 그동안 노력을 하셨다고 해도 길어봤자 역사가 2년밖에 안 되는 분이고 전 차라리 이런 사정이었다면은 이제 과거에 순천에서도 당선이 된 바 있던 이정현 전 대표 같은 분들을 차라리 이제 비례로 올리는 게 이제 호남을 좀 챙기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동안 당에서 고생하신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우대하는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이철규 공관위원장이 아니라 이제 이철규 의원과의 그 갈등 부분은 전 이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좀 민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음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비례에서 배제가 됐고 그거에 이제 좀 약간 반발을 하신 모양새처럼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결국에 대통령실과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뭐 갈등을 좀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나. 네.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게 이철규 이제 찐윤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의 이제 그 페이스북 글이 발단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문제 삼은 거는 이제 4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대위원 2분과 그다음에 생소한 공직자 2분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한지아, 김혜지 그리고 이시우, 강세원 요렇게 이 4명이 못마땅하다. 그게 이제 중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못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왜 호남 출신 인사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들어갔냐라는 게 이철규 의원의 문제 제기였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실과 교감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불만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이는 거고 가장 큰 건 역시 주기환 대통령과 가까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주기환 전 이제 광주시장 후보까지 네.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당선권에서 바뀐 24번을 받으면서 불만을 품고 사퇴한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통령이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이 주기현 전 국민의힘 강주시당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을 한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좀 더 이런 좀 배제된 데 대한 그런 위로의 차원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뭐 불쾌감의 표시였다고 봐야 될까요? 뭐 대체적인 정치적인 해석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라고 보는 게 좀 많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비례대표에서 이제 그 사퇴를 하자마자 바로 대통령실의 민생특보로 임명한 사실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민생특보라는 게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자리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임명했다는 건 나는 너네들이 여기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 사람을 배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어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내용은 이시우 후보자는 취소되고 강세훈 후보자는 뒷순번으로 밀리고 조배숙 전 의원이 13번에 배치되고 이달희 전 경북 경제부지사가 17번에 배치되는 결과로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조국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비례대표 명단 할 얘기가 많은 게 조국혁신당을 일단 말하자면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에요. 자, 이 순번은 이 후보자들은 면면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동수 대표? 저는 사실 이제 조국 혁신당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또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아닌데 오히려 이 비례대표에 올라간 면면들을 보면 차라리 조국 혁신당이 다른 정당들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존의 비례대표의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뭐 정치 하나도 모르는 정치 신인들을 그냥 단지 어떤 스토리나 캐릭터만 보고 이제 앞에 내세우고 결국에 이제 이분들이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4년 동안 제 역할을 못하다가 끝난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번에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면면들을 보면은 일단 뭐 전 정부의 어떤 국립외교원장이나 아니면은 심평원장 뭐 이런 분들 같이 좀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전문성도 갖췄다고 하는 분들을 좀 내세우긴 했거든요. 저는 이 점에서는 이제 차라리 기존의 이제 양당보단 낫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조국 혁신당 자체가 일단은 이 어떤 현 정부에 대한 공격 뭐 안티테제로서의 성격만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그건 또 이제 풀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기자, 지금 취재를 해보면은 전체 우리가 비례 후보자가 46명입니다. 뭐 어떻게 추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의 추정임을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과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사전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조국 혁신당은 비례 몇 명 정도 당선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대략 지지율 20%를 받으면 10석 정도를 확보한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 계산인데요. 네. 조국 혁신당이 가장 많이 나온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30%고 더불어민주연합이 20%가 좀 안 되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지지율을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개요를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 대략 당선권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는지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조사는 하여튼 우리가 스텝이 찾아서 우리 방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소개를 해드리더라고요. 당선권에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그러면은 한 15석까지도 뭐 가능한 숫자잖아요. 네, 그런데 추정입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현재는 지민 비조라 그러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자. 이 기조가 있지만 이거는 그동안 민주당 공천 잡음에 실망한 것 때문에 조국 혁신당으로 이렇게 많이 쏠린 거지.
것이 이제는 공천이 마무리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심판론이 굉장히 상승세를 탔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또 결국 총선은 지역구 후보 중심으로 지지세가 나타나는데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상 선거 기간이 되면 결국에는 거대 양당으로 지지층이 다시 편입될 거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한 20%까지 좀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민주당으로 많이 흡수될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현재로서 보면은 한 20% 안팎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10번 아래로 적어도 9번까지는 당선을 네.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추정이니까요. 궁금한 건 지금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심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례대표 후보자를 보면은 검찰 출신도 있고 또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서 기관장을 한 사람도 있고 사실상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이름을 거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당선권 범위 내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현지 기자. 근데 사실 황운하 의원 네. 같은 경우는 뭐 현역 의원이라고 하지만 이분은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검찰에 의해서 보복 수사를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본인이 기소돼서 이제 피해자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조국 혁신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 어떤 검찰의 뭐 보복적인 수사 이런 거에 대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황운하 의원이나 이런 전직 현역 의원들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네. 선거 끝나고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이제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 더 선방을 한다면은 이제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어떤 정통성 논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민주당의 정통성이라고 하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이어오는 이런 계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현재 이제 민주당이 근 몇 년 사이에 이재명 대표 위주로 개편이 되면서 이 정통성과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상당수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데려감으로써 네. 만약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을 때 우리가 진짜 민주당의 어떤 적통을 잇는 그런 진짜 민주당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 분위기 보면 좀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의 면면과 내용, 구성 그리고 그것이 과연 우리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인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비칠까 평가를 받을까를 얘기하는 곽용희 기자. 조국 혁신당은 이름까지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또 조국 대표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례 후보자 선정 사실상 이제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 셈인데요. 비례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거의 뭐 신조어는 확실하게 녹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단 네. 윤석열 당의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는 당답게 이런 스파르타식으로 이게 전투병 위주로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윤의 핵심들이 이제 대거 포진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유일하게 여성 장애인이 1번이 아닌 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모든 공격 포지션이 무조건 공격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떤 비례대표 순서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역이라든지 직역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하는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오히려 이제 중심에 두지 않고 정치인 위주로 이렇게 포진을 짜면서 어떤 그런 면에서는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김동 기자도 혹시 뭐 취재하면서 기자들 사이에 비례대표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어서 지금 추정컨대는 뭐 이현지 기자는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또 나름 분석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니까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이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아마 자동응답 조사인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자동응답 조사하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인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당 지지율인지 아니면 비례대표 정당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국민의 미래 35.3%. 자, 국민의 미래니까 비례투표 정당입니다. 국민의 미래 35.3%. 조국혁신당 30.2%.
더불어민주당 19.2%로 조국혁신당이 비례투표 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보다도 약 10%포인트 더 높은 결과인데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 조사인지 전화면접 조사인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희 기자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일단은 사람들 하나를 봤을 때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상징하는 것들을 모아서 보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메시지 하나는 굉장히 뚜렷한 거죠. 일단 1번에 박은정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잖아요. 윤석열 네. 검찰총장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조국 혁신당 대표 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그다음에 신장식 그 대변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MBC 라디오도 진행을 하셨지만 어쨌든 정의당 출신으로 상당히 정권에 비판적인 메시지 많이 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장 했던 차규근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김학의 사건 때 이제 그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이 출국 검제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국면에서의 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장으로 떠올랐던 인물이 차규근 전 본부장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이분들이 상징하는 게 그 문재인 정권에 때 있었던 문재인 정권과 검찰 사이의 그 관계의 그 갈등에서 중심에 섰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다시 전면에 내세우를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민주당보다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셈이고 그게 어떤 선거의 뭐 슬로건이 돼버린 셈이죠. 예. 네. 이현지 기자,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 조국혁신당이 떠오르는 것은 상당히 경계심을 감추지 못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뭐 지금은 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판 또는 국민의힘과의 경쟁이겠지만 비례대표 투표 정당이 이렇게까지 조국혁신당이 뿜뿜할 줄 몰랐다면 상당히 좀 경계심이 뭐 표면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제 이제 당 핵심 관계자를 만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총선이 가까워오면은 일부 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뭐 하향 조정이 될 거다라고 말한 그 분이 정말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돌풍 일으킬지는 사실 예상 밖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해요. 본인들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대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 대한 소구도 필요한데 조국 혁신당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선명성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조국 혁신당의 표를 뺏어오는 전략보다는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중도층으로 좀 더 확장하는 전략으로 차별화를 오히려 두겠다라는 전략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투표 정당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약진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미치는 영향 또는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더불어민주연합이 미치는 영향. 각각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지역구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면 어떤지 한번 좀 진단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례대표 의석을 잠식당할까 봐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에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역대 이제 선거들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지지층들이 이제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이제 총선 대패로 이어진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2007년 대선이라든지 2008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면서 지지층들이 아예 투표를 안 해버렸거든요. 투표율이 낮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07년 대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20대가 아무래도 그 민주당의 되게 주요 지지층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20대 투표율이 2007년 대선에서 46.6%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 안 되네요. 네, 근데 반면에 50대 같은 경우에는 76.6%, 60대 같은 경우에는 76.3%를 기록해서 거의 30%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로 이제 투표를 포기해서 이제 민주당이 대패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친문 간의 갈등에서 이제 한동안 이제 말이 많았었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쭉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투표를 포기할까 하던 분들이 조국
이제 혁신당이라도 찍어야겠다고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저는 민주진보 진영의 전체적인 파이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왕창 깨져가지고 이제 국민의힘과의 어떤 이제 향후 이제 22대 국회에서 힘이 밀릴 뻔한 거를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물론 본인들 의석이 좀 잠식당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고마워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본인들 의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오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실제로 공천이 한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만 해도 그 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히 많이 안 나오는 편이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뭐 이러다가 뭐 과반을 하겠다라는 막 전망도 많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뭐 전망이 섞인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민주당 지지층 또는 뭐 중도층까지 포함하면서 이제 그 더 많은 파이가 오히려 커지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르포 같은 걸 나가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역구는 민주당 찍는데 비례대표는 그 조국을 찍을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 제 주변에도 굉장히 뭐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분인데, 이분 말이 이번처럼 조국 혁신당을 찍는 것처럼 효능감이 극대화되는 투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본인은 이재명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국 혁신당을 찍게 되면은 본인의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뭐 송사라든가 이제 그 입시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편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현재 이제 대법원의 이제 선고가 남은 상태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생각해보는 그런 개인적 의견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자,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그리고 소나무당의 비례후보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많이 궁금하신데 이 부분은 2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로고 듣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바깥의 시선으로 국회를 바라보는 국회 외사당. 오늘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 곽용희 한국경제신문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국 혁신당을 포함해서 비례투표 지지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린 이제 조사 방식은 자동응답 조사, 휴대전화 100% 자동응답 조사라는 것을 확인해서 전달드립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다른 정당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 비례순번 상당히 제일 앞번호를 받았던 후보자가 뭐 사퇴를 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상당히 좀 진보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상당히 파장이 뭐 컸던 이유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미 지난번 4년여 전에 이 비례 정당에서 이미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 다시 한 번 더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군인권센터인가요? 군인권센터의 소장을 비례대표 후보로 시민 추천이 됐다가 그 부분이 당에서 주축이 되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이동수 대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손 안 대고 코 풀려다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 논란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원래
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 몫으로 후보자 20명, 그리고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등 새진보연합 3명, 그리고 시민사회 몫으로 4명 해가지고 총 10석을 이제 외부에 이제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차라리 민주당에서 그냥 욕 먹겠지만 이번 비례대표도 그냥 우리가 주도해서 짜겠다. 그 대신 책임도 우리가 지겠다. 이랬으면은 이런 논란이 좀 덜 생겼을 텐데 욕 먹기 싫으니까 진보당에도 몇 석 주고 시민사회에도 맡기고 이렇게 외주를 줬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는 또 이제 본인들이 이 사람은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생긴 논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라는 게 이 당의 어떤 정체성이나 지향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어떤 수단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후보들을 잘 관리해서 선거 때 좋은 인물을 추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어떤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세력에게 뭐 몇 석 주고 몇 석 주고 이러다가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책임 정치를 이제 좀 부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을 두고 예견된 결과였다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 그래요? 네, 그 시민사회 비례대표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미 진보당 쪽 그리고 반미 활동이라든지 이게 과격한 운동을 해왔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 이제 압번을 받았던 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뭐 이른바 뭐 반미 종북 인사들이 포진돼서 논란이 일어서 사퇴까지 네. 하게 됐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 시민사회 비례대표 심사위원회 구성을 좀 보면 이적단체 활동을 하고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조성우 전국 비상시국회의 대표, 그다음에 광우병 집회나 사드 배치 반대 운동 등 이제 각종 시위를 주도해온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대표가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 외에도 무려 7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거나 국보법 폐지 운동을 벌인 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민 공개 오디션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심사위원단 점수가 선발 여부를 좌우했다고 합니다. 결국 심사위원들 자체가 그런 성향을 짙게 갖고 있는 인사들이라서 이런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언급하셨던 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네. 같은 경우도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병역 기피에 해당한다면서 공천을 배제했잖아요. 이를 두고 좀 극명하게 이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념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 민주당은 중도층까지 품는 전국 정당 내지 대중 정당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급진적인 가치를 결국 받아들이지 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시민단체와의 이념적 차이를 좀 정면으로 드러냈다.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가경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꼭 비례 후보자의 이 인물 면면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상당히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서 조국혁신당이 약진하는 반면에 지역마다 지역 곳곳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상당히 위축된 그런 결과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체 결과는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비례 후보자 선정에 대한 평가를 본다면요. 네, 이런 연대 정당이라는 특징에서 조금 파열음이 여기저기서 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뭐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합류를 하면서 2번 이제 유례가 있나요? 2번 이제 비례로 당선이 됐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용해인 의원이 상징하는 여성 청년으로서의 모습과 좀 언밸런스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 어떤 연대 차원에서는 당연히 뭐 앞에다 배치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게 과연 그 연합과 용해인 의원한테 서로 도움이 되는 거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민주노총도 민주당 지지 때문에 지금 되게 지금 안에 파열음이 난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네. 진보당을 흡수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진보당을 흡수를 하면서 진보당을 과연 민주노총이 계속 지지할 것인가? 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안에서 거의 내분 수준으로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한 번에 이렇게 선물 세트를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소외받든다든지 아니면 동의하지 못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 자체 세력 자체가 조금 이렇게 분열이 된다든지 이런 파열음이 여기저기서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정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을 검토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안하다. 준위성정당으로 간다.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의 모습처럼 비례연합정당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 취지에 맞춰본다면은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해 보거나
아니 뭐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대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부터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러니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지를 살리려면은 지금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야 되거든요. 혹은 지역 근데 지금 비례대표 후보도 내고 지역 후보도 낸 정당이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 정도예요. 정의당하고 오히려 소수당만 그러면은 피해를 입게 되는 제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당시 선거제도를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한다고 얘기했었던 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잘못된 제도라는 걸 알면서도 비판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간다면은 그냥 지금처럼 한다면 뭐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우리가 추천하겠다고 포함시켜도 지금 보이는 것과는 아무런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제도 자체를 이상하게 설계를 하고 욕을 조금 덜 얻어먹기 위해서 뭐 준위성정당이라는 식의 이상한 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단합된 의견을 모으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지역구 선거에 피해가 될까봐 네. 반미라는 사람들을 잘라낸 것이고 또 이제 임태원 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커밍아웃한 게이잖아요. 이 동성애에 대한 그 공격을 미리 차단한 성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그 민의를 대의할 수 있도록 국회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본인들이 그런 통로들을 그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다 잘라버린 셈이 되는 거거든요. 자가당착이죠. 네. 뭐 혹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정책들 보면은 목적이 좋다고 해서 내용까지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목적은 좋더라도 내용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서 좀 이상한 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너무 이제 위성정당의 폐해도 생기고 위성정당을 막자니 또 이렇게 뭐 형제정당, 자매정당 이렇게 탄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은 기존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이제 비판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계속 억지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준연동형 비례제 처음 도입하게 된 취지나 이런 것들이 소선거구제 때문에 이제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발생하니까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필요하다 이건데 사실 뭐 위성정당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예컨대 지금 뭐 기본소득당 이제 새진보연합이 있는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어떤 그 상황이라면은 국회 진출이 불가능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지금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 이것 자체도 민심 왜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제도가 누더기가 됐다면은 다시 한번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년 뒤에 또 이 논의를 또 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낭비입니까? 강영희 기자께는 좀 우리에게는 이름이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 정당에 대해서 또 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취재가 어떻게 됐는지. 소나무당은 그냥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소나무당이 맞는 거죠, 이런 거죠. 소나무당이 어떤 당이고 지금 비례 대표 후보자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일단 뭐 보수 인사로 불리던 이제 변희재 미디어 전 대표가 2번으로 배치가 되셨고요. 이제 노영희, 변희재, 손혜원, 정철승 변호사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면면이 뭐 전부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조국 대표와 약간 갈등 관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조국신당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도 맞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크게 보기는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주장한 조국당과 또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국힘을 물어뜯어서 이런 차별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결국에는 야권 안에서 좀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본인의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야권 진영에 대한 어떤 물 흐리기라고 보는 야권 지지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커트 라인이 3%를 얻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당 같은 경우는 그냥 밖에서 이게 언뜻 쓱 보신 분들은 되게 맥락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왜 소나무당이고 왜 소나무당인지는 이제 저도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손혜원 지금 전 의원이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근데 손혜원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이제 장명을 하실 때도 그 당시에도 이제 소나무당 비슷한 이름이 이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 명칭을 보면서 전율을 느낀다 이런 표현을 또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소나무라는
단어와 상징성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당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송영길 전 의원이 지금 이제 대표로서 있는데 이제 소나무 송자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중의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 들어간 거 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수 인사가 지금 이 과격한 민주당 성향을 띠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를 못 보신 분들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런가요? 네. 인터넷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맥락을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변희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해온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해서 이제 이분이 그래가지고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시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랑도 같이 이제 교류를 한지도 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에서 이 검찰 독재나 이런 것들을 막겠다라는 명분으로 소나무당이 탄생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이 당명인 소나무당 뜻을 좀 찾아봤는데요. 남산 위의 소나무처럼 바람설이 몰아쳐도 굴복하지 않고 검찰 독재 국정농단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가 네. 이전 아니에요? 네, 송영길 대표를 연상시키기도 해서 소나무송 그래서 소나무당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허경희 기자는 애국가 이전을 연상하게 한다는 추가 설명도 덧붙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들 왜 이런 사람이 비례대표 후보자가 됐어 이런 또 식의 설명으로 또 전달될 것 같아서 좀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대표하는 분으로 비례 후보자로 꼭 들어가서 너무 좋았어 이런 분도 좀 있으면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전 소장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아니요. 지금 현재 후보 들어가 있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 이야기를 하면 큰일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분은 있습니다. 네. 임태훈 그 군 인권센터 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논란이 돼서 양심적 병역 거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돼서 이제 후보 추천이 철회됐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꾸준히 이제 어떤 사병 특히 이제 군대 안에서도 사병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 포함해서 2030에서도 군대를 나온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있던 분이고 네. 이런 분들이 좀 국회에 들어가야 이 사병 처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이제 이런데 좀 보탬이 될 텐데 이번에 좀 추천됐다 철회돼서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네. 이은지 기자가 보기에는 뭐 당 가리지 않고 적어도 이 사람은 참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비례 후보자 그것도 당선권에 들어가서 참 좋은 것 같다, 잘 된 것 같다라는 인물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제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서 평가를 좀 하기는 그런데요. 그 백승아 그 전 교사 같은 경우 이제 민주비례연합의 3번을 공동대표죠. 맞았는데요. 그 김성환 그 인재위원회 간사에게 들은 바로는 굉장히 좀 올곧으신 분이고 서희초 교사 사건 그 서희초 그 사건 때도 굉장히 서울 앞장서서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의 그 교사 사망 사건과 또 관련이 돼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네, 교사 인권과 관련한 운동으로 굉장히 조명을 받았던 분인데 현재 좀 시대적 흐름이랄까요? 좀 그런 것에 굉장히 잘 맞는 비례 후보 공천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실 겁니다. 뭔가 적어도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정될 사람이라면 참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칭찬할 일도 칭찬할 사람도 많을 텐데 왜 그렇지 못한가. 곽용희 기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의 역할에 좀 어떤 차이, 어떤 구분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지역구랑 비례는 예전부터 이제 병정을 해왔는데 어느 순간 이제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비례만 뽑는 나라가 더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세계적으로도 대세인 제도인 거고 결국 이게 이제 다양한 소수자를 포함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하는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이게 문제는 정치가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극단화가 돼가면서 한석이라도 지금도 공격수를 배치해야 되는 상황에서 비례가 이제 예전 같은 어떤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 조국혁신당이 약간 그런 거를 좀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직역도 좀 많이 쏠려 있잖아요. 좀 국회의원 중에 지금 변호사 출신이 15%라고 그러고 교수 출신이 14%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나라 국민들을 대변하는 구도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부분은 좀 법제화를 통해서 좀 비례를 지금 원래 여성분도 홀수번에 여성 들어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제화로 한 거잖아요. 이런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서 직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안배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정당의 당헌 당규에는 특히 이제 양대 정당에는 여성 지역구 공천 30%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켜지지는 않고 있고요. 자, 이동수 대표가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정치 지금 현안들에 대한 품평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우리에겐 KBS 열린 토론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어떻게 우리 국회 개헌 국회 이후로 재헌 국회 이후로 쭉 뭐 전개되어 왔는지 뭐 다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한때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전국구라 그래가지고 뭔가 당에 공천 헌금을 많이 내면은 그런 번호가 딱지가 주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했던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맨 처음 비례대표가 도입된 건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전체 의석의 4분의 1을 말씀하신 전국구, 오늘날의 비례대표죠. 이 4분의 1을 전국구로 선출을 했는데요. 이 시절에는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 비율을 죄송합니다. 정당 득표 비율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이제 의석을 배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기 위한 좀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민주공화당의 김종필, 나중에 후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신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에 5.16 군사정변에 참여한 이북 군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비례대표나 이 전국구를 도입하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당의 중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 전국구가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국구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없어졌다 부활하길 반복하다가 이제 현재 체제와 비슷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된 건 2004년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역구 의석에 비례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1인 1표 비례대표제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2001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으면서 2004년부터는 1인 2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지역구 후보에도 투표를 하고 또 정당에도 투표해서 그 투표율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됐고요. 별도가 됐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됨으로써 이제 이 지역구 의석과의 어떤 지지율과의 불일치 이거를 좀 보완하자 이런 이제 취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또 이제 위성정당의 폐해를 낳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주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있는 국가를 또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입 국가들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이 OECD의 평균 비례대표 비율은 72.9%에 이르지만 한국은 15.7%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비례대표제와 다수대표제 국가를 제외하고 이제 두 제도를 결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비례대표 비율이 300명 중에서 46명으로 그 비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비례대표 이거 왜 하냐.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상당히 논란도 있는데 왜 외국에서는 이 비례대표 비율을 상당히 우리와는 다르게 높이고 있는지도 좀 사뭇 궁금합니다. 김동현 기자.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일종의 우리는 직능대의 혹은 뭐 다양한 뭐 어떤 성별이라든가 다양한 뭐 그 현대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이익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사람들을 많이 포함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역구 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신의 지역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비례대표라고 한다면은 비례대표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지역구나 뭐 자신의 지역구에 연연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뭐 직역이라든가 뭐 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혹은 뭐 환경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또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보면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뭐 주로 직능을 대표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무슨 협회의 회장 이런 사람들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넣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또 표를 가져와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오용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상징적인 사람들을 넣되 이 사람들은 나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상징성을 갖추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꽂아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국민의 미래죠. 국민의 미래에 이제 그 명단을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어가 있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하면은 국민 건강 증진에 앞장서온 보건의료인, 호남에서 보수 영역을 확장한 정치인 이렇게 진짜 한 줄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아무나 넣어도 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너무 비례대표를 뽑는 데 있어갖고 너무 이게 그래도 46석인데 너무 정당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은지 기자한테 하실 말씀 하시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2018년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비례 후보자에는 여성이 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성 비율을 좀 더 대표적이게 늘리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시는지, 또 한편으로는 30대 아까 이야기했던 이은지 기자도 설명을 했던 20대 30대 이른바 MZ세대는 이런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먼저 질문하신 그 홀수 번호로 해서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된 부분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증진을 했다고 보이고요. 대표적인 게 지역구 의원으로 처음 들어오기가 굉장히 문턱이 높은데 지금 뭐 민주당의 진선미 뭐 의원 같은 경우 이번에 3선을 또 노리고 있고, 뭐 상대 후보인 전주의 후보가 또 강동갑에서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중진 의원들 중에서도 첫 번째 시작을 뭐 한정혜 의원이라든지 뭐 김영주 의원 네. 이런 분들 모두 비례로 당에 들어온 분들이세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 정치인이 중진까지 커 나갈 수 있는, 지역구 의원을 거듭 나갈 수 있는 그 초석을 그 비례대표 제도가 좀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아까 전에 제가 좀 하려던 말은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뭐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아까 해주셨는데, 비례대표 취지가 특정 직역을 대표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입법 활동에 매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좀 배치될 수는 있는데, 최근에는 비례대표가 되자마자 지역구 쇼핑을 한다거나 네,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싸움에 너무 일찍 뛰어들어서 네. 그러한 뭐 지역에만 거의 1년차 때부터 지역에만 가 있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과 별다를 바 없는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례대표 취지가 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다시 기록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가 48.1cm였는데 이번에는 51.7cm로 50cm를 돌파할 전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분이죠. 네 분. 과연 비례대표 제도는 정말 이렇게 돼야 된다. 가장 핵심은 이거 아닌가라는 것을 한 말씀씩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 그 비례대표 선발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500명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뽑혔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1년 정도 전에 이제 비례대표를 지원할 사람들을 미리 받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그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라든가 혹은 국민의 선택으로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지금처럼 당대표가 찍어 넣고 뭐 이런 종류의 오해를 받는, 의심을 받는 그런 일들은 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곽용희 기자요. 저 이제 꼭 직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사력들이 들어올 수 있게, 저 21대 국회의원 중에 40대 미만 비율이 4.4%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여성처럼 법제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 반영을 시켜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은지 기자. 저 같은 경우는 이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정당 그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정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엔 좀 포퓰리즘 성격으로 이 비례대표 후보마저 뭐 국민투표로 뭐 한다,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꼭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아까 전에 뭐 이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당에서 오래 활동했던 청년들이라든지 정당인들, 뭐 정당 내부에서 키운 어떤 인재들을 좀 발굴을 해서 좀 책임 있게
좀 정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들을 좀 순번을 배치하는 그런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30초만요. 네, 저는 이 비례대표라는 자리가 전문성은 있지만 조직이 없는 분들, 그래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분들이나 아니면 정치 신인들의 등용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인들의 등용문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거지 아무것도 이제 모르는 정치 초보들 의정 체험하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이제 좀 오랫동안 훈련된 분들이 등용문으로서 이제 좀 진출할 수 있는 등용문으로서 비례대표가 좀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